저는 정분입니다. 올해 65이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간병인이 되었죠. 병원비를 대느라 집까지 팔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만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을 때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저만 믿고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민수에게 전화를 걸곤 했어요.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고? 민수는 항상 바쁘다며 대충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할 일이 많겠죠. 시댁에서 물려받은 이 집만이 제 전부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마당도 있고 방도 2개나 됩니다. 민수가 결혼하면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손주들 키우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죠. 저축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결혼 예단비로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민수가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밝더군요.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감을 만났구나 싶었죠. 어떤 친구니? 물으니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시에서 온 예쁜 여자예요. 설인이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수 나이 40인데 이제야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며느리가 어떤 분일지 궁금했죠. 혹시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망설이더군요. 그게 설인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시골집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도시 여자가 시골집을 어색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수 결혼 생각에 설렜거든요. 며느리와 어떻게 지낼지, 손주는 언제 낳을지 상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행복한 고민이었죠. 다음날 시장에 나가서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좋은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죠. 집 청소도 다시 했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도 정리하고 방도 말끔히 치웠어요.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설인이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민수는 또 망설이며 말했어요. 엄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설인이가 준비가 필요하대요. 준비가 뭘까 궁금했지만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며느리 마음 편할 때 오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설인 이야기만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죠. 아들이 행복하니 저도 행복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진지하더군요.
혹시 결혼 얘기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 물으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린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기뻐서 민수를 껴안았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맞는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언제 하니? 예단은 어떻게 준비할까?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민수 표정이 어둡더군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결혼식은 안 하고 싶대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자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식을 안 한다고요? 왜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서린이 집안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살림 장만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 이해는 되지만 서운했어요. 평생 꿈꿔온 아들 결혼식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하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린이 마음이 그런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한 번 못 보고 시어머니가 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운명이겠죠. 혼인신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렜어요. 비록 결혼식은 없지만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요. 민수가 서린이 데리고 올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갈아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택시에서 민수와 여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었죠. 첫인상은 도시 여자답게 깔끔하더군요.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린이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웃음기도 없고 딱딱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서 와요. 오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말하며 손을 잡으려 했는데 서린이 슬쩍 피하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린의 표정을 봤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민수 오빠, 여기서 산 거예요? 대놓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끄러운 듯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라고 말했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했습니다. 서린 씨는 어디 살아요? 물어보니까 서린이 강남에 살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역시 도시 여자구나 싶었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으니까 아버지는 회사 운영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린의 태도가 점점 이상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나요?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라고 했죠. 하지만 표정을 보니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민수가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조금이라도 먹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서린은 할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맛보더니 간이 좀 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간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죄송해요. 사과했는데 서린은 괜찮아요라며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민수도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설인이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제가 말하니까 설인이 네라고만 짧게 대답했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설인이 자리를 뜨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설인이가 좀 내성적이에요. 처음이라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겠죠. 설인이 돌아와서는 갑자기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요. 1시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설인은 다음에요 라며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설인이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좀 낡았네. 나중에 리모델링 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차가 떠난 후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정성껏 만든 건데 거의 손도 안 댔어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설인 씨 집에 잘 데려다 줬니? 네, 엄마, 근데 설인이가 좀 어색해했다고 하네요.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둘이 웃고 있더군요. 설이는 정말 예뻤어요. 민수도 행복해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네. 설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답은 해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민수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엄마, 설인이가 시댁 방문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당분간 좀 기다려주세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인데 말이에요. 왜 부담스러워해? 내가 뭘 잘못했나? 물어보니까 민수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설인이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인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과 자주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민수가 행복하다니까 참기로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며느리 생각을 했어요. 설인이 언제쯤 마음을 열어줄까요? 언제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숙명인가 봐요. 혼인신고 후 2달이 지나도록 설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물어봐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설인이 임신했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언제? 몇 개월?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 2달 됐대요 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설인 씨 좀 데려와라. 몸조리 해줘야지.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망설이더군요.
서린이가 아직 입덧이 심해서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데리고 올게요. 또 나중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왔어요. 미역도 사고 한우도 샀죠. 며느리 몸조리 해줄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서린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며느리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임신 중이니까 이해하려 했지만 서운했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서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서린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어서와 아가야. 몸은 어때? 반갑게 인사했는데 서린 표정이 시큰둥했어요. 안녕하세요. 서린이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서린아 들어가자며 부축해줬어요. 거실에 앉은 서린을 보니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어요. 입도 심했어요. 뭐 좀 먹을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린이 물만 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있는데 물만 달라니 서운했지만 임신 중이니까 이해했죠. 물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손주 잘 키우고 있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서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주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차가운 말이었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서린아, 엄마는 기뻐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저는 그런 말 싫어해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민수가 화제를 바꿨어요. 엄마, 서린이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야죠. 얼마나 필요해? 물으니까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며느리 몸조리가 우선이지. 제가 말하니까 서린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뭔가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서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말 오래됐네요. 언제 지은 집이에요? 물어보길래 한 30년 전에 지었지라고 답했습니다. 낡긴 했지만 튼튼해라고 덧붙였죠. 시골집 특유의 냄새가 나네요. 서린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매일 청소하고 환기시키는데 말이에요. 환기를 좀 시켜줄까? 제가 물었는데 서린이 네, 좀 답답해요. 라고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지만 서린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눈치를 보며 서린아, 우리 이제 가자고 말했어요. 벌써요.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가려고 하네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요라고 말했지만 서린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나가면서 서린이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살기는 싫어. 너무 불편해.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했습니다. 여기서 살기 싫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겠다는 건가요? 민수가 그냥 하는 소리야. 임신해서 예민한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서린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집이 싫은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손주라고 하지 마세요. 시골집 냄새가 나네요. 여기서 살기는 싫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이하고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마음인 건가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서린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구나. 솔직히 말했더니 민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린이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서린이 이 집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 집이 제 전부인데 말이에요. 며느리의 첫인상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미소 한 번 제대로 짓지 않고 불만만 표시했어요. 손주를 낳으면 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럴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서린이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린이가 집 이야기를 계속해요. 민수의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집 이야기? 물어보니까 민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여기 말이에요. 이 집요. 이 집이 왜?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린이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명의를 바꾸자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서린이 말로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상속세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세예요? 민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명의를 왜 바꿔?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 될 거잖아요. 그런데 서린이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편할 것 같다고 하네요. 어차피 민수 거라고요? 제가 언제 민수에게 물려준다고 했나요? 민수야, 이 집은 아직 내 명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결국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가족끼리요? 서린이 과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서린 씨가 직접 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린이가 어머니 앞에서는 말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저보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수의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왜 집 명의는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서린 씨 생각은 어떤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제가 다그치자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서린이 말로는 나중에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 집을 말이에요. 민수야, 너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수가 움찔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서린이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서린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떤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서린이 말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집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바꾸는 게 일리가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서 말이에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리 정리라니요.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고? 집 명의가 서린이 이름이 되면 내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따졌습니다. 민수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민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거든요. 평생을 아들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허망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왔어요. 엄마, 서린이가 직접 와서 얘기하고 싶대요. 드디어 서린이 직접 오겠다고 하네요. 좋다. 직접 들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서린이 민수와 함께 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앉아라. 무슨 할 말이 있다며? 서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준비할 게 많아요. 경제적 준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집을 저희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명의를 바꿀 이유가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엔 민수 오빠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린이 말하는 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어차피 민수 거라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안 돼. 제가 거절하자 서린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럼 민수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잖아. 제가 말하니까 서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현실을 모른다는 뜻인가요? 서린아, 내가 일을 하면 되잖아. 아이 낳고 복직하면 돈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건 힘들어요. 일은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하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제 집을 노리는 거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집 명의는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린이 민수를 째려봤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세요. 민수를 시키는 거였어요.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엄마, 서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서린 편을 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그런 게 아니라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속마음이 다 보였어요. 그날 설인과 민수는 제 거절에 화가 난 채로 돌아갔습니다. 설인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참 고집이 세시네요. 고집이 세다고요? 제 집 지키는 게 고집인가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설인이 제 집을 탐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민수와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설인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설인이 아이를 낳은 건 가을이었어요. 소율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죠.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본 소율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우리 소율이구나. 할머니가 왔다. 제가 말하자 갓 태어난 소율이 눈을 깜빡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설이는 출산 후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은 엄마 모습이었죠. 수고 많았어, 설이나. 이제 몸조리 잘해야지. 제가 말하니까 설인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엄마, 설인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요라고 말했어요. 산후조리원이요? 집에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제가 물으니까 요즘은 다들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설인이 소율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거였죠. 예뻐진 소율을 보니 할머니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소율이 많이 컸네. 그런데 설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당분간 여기서 살려고 해요. 여기서? 갑자기 왜? 제가 물었습니다. 전셋집 계약이 끝났거든요. 새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설인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엄마 잠깐만이에요. 집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믿어도 될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손주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큰 방을 써라. 소율이 잠자리 넓어야지. 제가 말하니까 설인이가 처음으로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설인이 집안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기 너무 어둡네요. 전등 바꿔도 될까요? 물어보길래 그래라고 했더니 제가 좋아하던 전등을 멋대로 바꿔버렸어요. 이 소파는 너무 낡았어요. 새로 살게요. 설인이는 또 말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쓰던 소파인데 낡았다니요. 돈은 내가 낼게요 라고 하더니 정말 새 소파를 샀어요. 며칠 지나니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커튼도 바뀌고 식탁도 바뀌었죠.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너무 많이 바꾸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인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설인의 대답이었어요. 저희가 살 집이라고요? 언제부터 제 집이 설인네 집이 됐나요? 하지만 소율 때문에 참았습니다. 소율 육아는 대부분 제가 했어요. 설이는 몸이 아직 안 좋다며 잠만 잤거든요. 새벽에 우는 소율을 달래고 기저귀 갈고 분유도 타줬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서린이는 집 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쯤 이사 갈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좀 더 찾아봐야 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고요? 아니면 이사 갈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와, 집이 넓네. 마당도 있고 좋다. 친구들이 칭찬하자 서린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요? 제 집인데 말이에요. 설이나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마라. 내 집이야. 제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요. 설인이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냐고 물어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서린이 몸도 아직 안 좋고 소율이도 어리잖아요.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였어요. 2달이 지나자 설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저만 시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 준비 부탁해요. 마치 저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설이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나도 나이가 있다. 제가 말하니까 어머니는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애 봐야 해서 바빠요라고 했어요. 애는 제가 보는데 뭐가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와의 동거인지 시어머니 부려먹기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소율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설인이 처음부터 이 집을 차지할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전세 계약 만료도 계획적이었을 거고 산후조리원도 한 달만 다닌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소율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할머니의 숙명인가 봅니다. 설인과 소율이 저희 집에서 산지 3달이 지났어요. 집은 완전히 설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율 기저귀부터 갈아야 했어요. 어머니, 소율이 깼어요.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설인이 잠든 채로 말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관계없이 말이에요. 손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분유도 제가 탔어요. 밤중에 우는 소율을 달래는 것도 제 몫이었죠. 어머니가 더 잘 달래세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요. 설인의 핑계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 엄마가 서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이는 몸이 아직 회복 안 됐다며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설인이 침실에서 소리쳤어요. 메뉴까지 물어보는 거였죠. 뭐가 먹고 싶은데? 제가 물으면 갈비찜은 어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갈비찜을 해달라고요? 혼자 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좀 간단한 걸로 하자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라며 교묘하게 부탁했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무거운 쌀포대 들고 오는 것도 혼자였죠. 민수는 회사에 가고 설이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65인 저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소율이 분유 떨어져 가요. 사오셨어요? 설인이 물어봤어요. 아, 분유 사는 것도 깜빡했네요. 지금 사러 갈게. 제가 말하니까 빨리 사오세요. 소율이 배고파해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마트에서 분유를 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시집살이인가 뒤바뀐 시집살이인가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집은 저희 집이 유일할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설인이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편해. 집도 넓고 좋아. 자랑하는 소리였죠.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분유 주세요. 설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군요.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기분이 다를 텐데 말이에요.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자 설인이 또 요청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주세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 때요. 민수를 위한다는 핑계로 저에게 요리를 시키는 거였어요. 민수가 퇴근하면 설이는 갑자기 활기를 찾았어요. 오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 힘들었지?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말이에요. 소율이 오늘 미소 지었어. 정말 예뻐. 설인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소율 돌본 건 제가 다 했는데 엄마 행세는 설인이 하는 거였죠. 괜히 서운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하더군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그나마 아들은 고마워하는군요. 하지만 설인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괜찮으시죠? 시간이 많다고요? 설이나 나도 사람인데 좀 피곤하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설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하시다고요? 저는 애 키우느라 더 힘들어요. 육아는 제가 다 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중재했어요. 설이나 엄마도 나이가 있으셔. 좀 도와드려. 하지만 설인이는 오히려 반박했어요. 저도 몸이 아직 안 좋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의 모습일까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는 게 요즘 추세인가요? 아니면 설인이만 특별한 건가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소율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점심 뭐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장 좀 봐주세요. 하루 종일 어머니 부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설인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설인이 아직 산후조리 중이에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민수의 답변이었어요. 산후조리가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산후조리 할 건가요? 설인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차 마시자. 우리 집이라고 또 말하는 거였죠. 친구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가면 정리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왔으니까 차 좀 대접해 주세요. 설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를 완전히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 집에서 제가 하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뒤바뀐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의 웃는 얼굴을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할머니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설인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인과 함께 산지 반년이 지났어요. 설인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설인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장롱 좀 열어봐도 될까요? 설인이 제 방 장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왜? 제가 물어보니까 소율이 옷 넣을 곳이 필요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장롱을 열어보겠다고요? 그 장롱에는 제 개인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소율이 옷은 너희 방 장롱에 넣으면 되잖아. 제가 말했어요. 거기는 이미 가득 차서 안 돼요. 어머니 장롱은 여유가 있잖아요. 설인이 말했어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유를 위한 일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한 칸만 써라. 제가 허락했습니다. 설인이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장롱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인이 장롱을 열어보더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제 금반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산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와, 금이네요. 몇 돈짜리예요? 설인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모르겠다.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얼버무렸는데 설인은 계속 뒤적거렸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금 통장을 발견한 설인이었어요. 어머니, 이 통장은 뭐예요? 급하게 뺏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빈 통장이야. 하지만 설인 눈빛이 이상했어요. 잔액이 꽤 있는 것 같던데요. 통장을 자세히 본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인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라고 했지만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니까 설인이 바로 귓속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이 꽤 있는 것 같아. 왜? 뭘 봤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장롱에 통장이 있더라고. 그리고 금반지도 있고. 설인이 제 개인 물건들을 민수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설인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대요. 소율이 분유값도 많이 들고. 또 돈 이야기네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정도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제가 물으니까. 소율이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이유식도 사야 하고.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설인이가 직접 와서 말하지 왜 너보고 전하게 하냐? 제가 물었어요. 설인이가 어머니 앞에서는 말하기 어색하대요. 민수의 답변이었어요. 돈 달라고 하기는 어색하지만 제 장롱은 마음대로 뒤질 수 있다는 거군요. 일주일 후 설인이 직접 말했어요. 어머니, 소율이 예방접종 맞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이번엔 예방접종 핑계였습니다. 얼마나 들어? 제가 물었어요. 한 50만 원 정도요. 설인이 대답했어요. 예방접종에 50만 원이요? 너무 과한 것 같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니 줄 수밖에 없었죠. 돈을 주니까 설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소율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며칠 후 설인이 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설인아,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네, 예쁘죠? 라고 대답했어요. 소율 예방접종비라며 받은 돈으로 가방을 산 건가요? 그 돈으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설인이 아니에요. 따로 있던 돈으로 샀어요 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따로 돈이 있으면 왜 제게 달라고 했을까요? 한 달 후 설인이 또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소율이 이유식 용품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해요. 이번엔 이유식 용품이네요. 얼마나? 30만 원 정도요. 이유식 용품에 3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것 같았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 제가 말하니까 좋은 걸로 사주고 싶어서요라고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돈을 또 주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인이 제 돈을 ATM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설인이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 금반지 팔면 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제 금반지를 팔자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소율이 크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안 쓰시는 거 팔아서 소율이 교육비로 쓰면 어떨까요? 설인의 제안이었어요. 어차피 안 쓴다고요? 그건 내 아버지가 사준 거야. 팔 수 없어. 제가 거절하자 설인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소율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를 방패막이로 쓰는 거였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이 이야기를 들더니 엄마 생각은 어떤데요? 내 물건인데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소율이 교육비에 쓰면 좋잖아요. 민수가 또 설인 편을 들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서러웠습니다. 민수야, 넌 항상 설인이 편만 드는구나. 제가 섭섭하게 말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현실적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탐내는 게 현실적인가요? 민수야, 내가 돈을 더 벌면 되잖아. 왜 내 물건까지 팔아야 해? 엄마 말씀도 맞지만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설인 편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설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희 거라고요. 설인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인이 참 고집이 세시네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고집이 세다고요? 제 재산 지키는 게 고집인가요? 설인아, 내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왜 내 물건을 탐내냐? 제가 따졌어요. 저는 소율이 키우느라 바빠요.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인이 반박했어요. 소율 키우는 건 제가 다 하는데 뭐가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설인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와 결혼한 것도 제 집에 들어온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ATM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 재산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거절하면 고집 세다고 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런 배신감을 느낄 줄 몰랐어요. 겨울이 되자 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율이 기저귀 떨어져요. 사오세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는데도 서리는 태연하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말해도 그럼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라고 했어요. 민수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어요.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린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쉬라고 해. 당분간 집안일 좀 도와줘. 그런데 서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소율이 봐야 해서 바빠요. 소율 보는 것도 제가 다 하는데 뭐가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럼 소율이는 내가 보니까 청소라도 좀 해줘. 제가 부탁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던 걸 제가 어떻게 해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했습니다. 서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서린이 와서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뭘 먹어요? 서린이 짜증을 내더군요.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제가 말하니까 돈 아깝잖아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돈이 아까운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해졌어요. 열이 나고 몸살까지 났거든요. 그런데도 서리는 소율이 분유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아픈데도 분유 걱정만 하는 거였죠. 민수한테 말해서 사오게 해라. 제가 말했는데 민수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요. 어머니가 주문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픈 시어머니보다 바쁜 남편이 우선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아프게 보냈어요. 서리는 한 번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까지 누워 계실 거예요? 라고 짜증을 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놀라더군요.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줘서 이렇게 됐다.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죄송해요.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몰랐다고요? 매일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서린이 민수와 함께 문병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더군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언제 퇴원하세요? 서린이 물었어요. 문병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퇴원 얘기네요. 의사가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해. 제가 답했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해요? 서린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네가 하면 되잖아. 제가 말했더니 저는 소율이 봐야 해서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설이나 엄마 아픈 동안은 네가 좀 해야지. 그나마 아들은 정상이네요. 하지만 서린이는 불만을 표시했죠. 저도 힘든데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서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집 정리하면 어떨까요?
집 정리라니 무슨 뜻인가요? 무슨 정리? 제가 물었습니다. 명의 같은 거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제가 아픈 틈을 타서 집 명의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픈데. 제가 화를 내자 설인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설인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아픈데. 민수가 말렸어요. 그런데 설인이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니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어요. 설인이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아파서 입원한 걸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나가. 문병은 그만 가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화내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설인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뜻이라고요?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게 좋은 뜻인가요? 민수가 설인아, 우리 나가자며 설인을 데리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다음 날 민수가 혼자 왔어요. 엄마, 어제는 설인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요? 계획적으로 한 말이 실수인가요? 민수야, 설인이가 진짜 속마음을 말한 거야. 나 죽기를 바라는 거야. 제가 말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설인이가 워낙 직설적이라서 그래요. 직설적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게 직설적인 건가요? 민수야, 너도 설인이 편이지?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제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퇴원날이 되었어요. 민수가 데리러 왔는데 설인은 안 왔더군요. 설인이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소율이 봐야 해서 집에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설인이 어머니 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일을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소율이 울었어요. 제가 달래려고 했더니 설인이 어머니는 아직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설인이 소율을 직접 돌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서 설인이 왔어요. 어머니, 소율이가 저한테는 안 달래져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결국 아픈 몸으로 소율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설인에게 저는 그냥 하인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편할 때는 부려먹고 제가 아프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설인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 희생한 대가가 이런 것이었나요? 퇴원 후 1달이 지났어요. 제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설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소율이 돌 준비해야 해요. 돈 좀 주세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이번엔 돌잔치 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300만 원 정도요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요? 돌잔치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하니까 요즘 돌잔치가 다 그래요. 소율이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율에게 부족함을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는 설인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설인이 비싼 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 옷 새로 산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네, 예쁘죠? 라고 대답했어요. 돌잔치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자기 옷을 산 것 같았어요. 돌잔치 준비는 다 됐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얼마나? 100만 원만 더요. 이미 3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이 또 필요하다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제가 따지니까 생각보다 비싸서 그래요 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민수에게 돌잔치에 400만 원이나 쓰는 게 정상이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또 설인 편을 드는 거였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설인이 제 돈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 통장에서 돈을 모두 빼서 새 통장에 넣었습니다. 설인이 모르는 통장으로 말이에요.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겠어요. 일주일 후 설인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소율이 교육비로 쓸 돈 좀 주세요. 이번엔 교육비라고 하네요. 소율이 겨우 돌인데 무슨 교육비? 제가 물었어요. 영어 유치원 보낼 거예요. 미리 등록해야 해서요. 영어 유치원이라고요? 돌갓 지난 아이를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제가 말했더니 요즘은 일찍 시작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500만 원이라고요? 너무 과한 금액이었어요. 그건 너무 많다. 안 돼. 설인 표정이 확 변했어요. 어머니, 소율이 미래를 생각하세요.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소율의 미래를 핑계로 제 돈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럼 너희가 벌어서 해라. 내가 왜 다 내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인이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소율이가 뒤처줘요라고 했습니다. 뒤처진다니 무슨 소리야. 소율이는 아직 아기야. 제가 화를 내자 설인이 어머니는 소율이를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박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보다 소율을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설인이가 울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차갑게 대했다고요? 민수야, 설인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냐? 엄마도 너무하세요. 설인이가 소율이 위해서 하는 말인데. 민수가 또 설인 편을 들었어요. 소율이 위해서라고요? 민수야, 설인이 진짜 목적이 뭔지 몰라? 무슨 목적이요? 설인이는 그저 소율이 잘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민수야, 설인이가 내 돈만 노리고 있다는 걸 언제쯤 깨달을래?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까지 서린이가 얼마나 달라고 했는지 계산해봐. 1,000만 원은 넘을 거야.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서린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더군요. 정말 운 건지 연기인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이나, 너 지금까지 나한테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냐? 제가 물었어요. 설인이 그게 다 소유리를 위해서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유리를 위해서? 내가 산 옷이나 가방은 뭐야? 제가 따지니까 설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가끔씩. 가끔씩이 아니라 맨날이잖아.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제가 화를 내자 설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너무 상처예요. 설인이 훌쩍이며 말했어요. 상처라고요? 제가 더 상처받았어요. 민수가 엄마 너무 심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심하다고요? 민수야, 심한 건 설인이야. 나를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제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도 이미 설인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싸워야겠어요. 다음날 등기소에 갔어요. 혹시나 해서 제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 명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겠더군요.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명의를 함부로 바꿀 수 있나요?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집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까지 모두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설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설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등기권리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왜?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어디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필요하다고요? 무슨 용도로 필요한 건가요?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설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알 권리라고요? 설이나, 이 집은 아직 내 명이야. 내가 알 권리는 없다. 제가 말하니까 설인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어요. 참 답답하시네요.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설인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대요. 드디어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군요. 왜? 제가 물었어요. 소유리가 여기서 자랐으니까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전세금도 아끼고 싶고.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제 집을 공짜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월세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당황하며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무마하려는 거였어요. 민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공짜로 살 수는 없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설이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고 민수는 계속 설인 편만 들고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 간병하느라 10년을 보내고 민수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설인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어요. 설인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설인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함부로 바꾸지도 마라. 설인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너무 참았어.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설인이 또 가족 타령을 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지. 너는 나를 존중한 적이 있냐? 설인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양이었죠. 앞으로 집안일도 내가 해라. 나도 나이가 있다. 하지만 저는 소율이 봐야 해서. 설인이 또 핑계를 댔어요. 소율이 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일은 내가 해.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설인이 부탁해도 거절했고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설인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라며 민수에게 일렀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가 엄마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더 이상 너희 하인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민수와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혼자 방에 앉아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65의 늦은 각성이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제 자신을 위해 살겠어요.